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4일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3%로 추락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요.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63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경제의 두 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전망이 엇갈려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남은 3분기 또 4분기에는 반등이 가능할까요? 이 또 제조업의 맏형격인 현대차 실적까지 오늘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이나 궁금증들 문자 샵 3698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조영무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2분기 마이너스 3.3%. 이게 시장에 좀 전망치가 있었을 텐데 그 전망치보다 좀 더 안 좋아진 건가요? 어떻게 나왔다고 평가를 합니까? 한국은행이 5월에 경제 전망을 발표를 하셨었고요. 그때 올해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0.5%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치를 내놓았었는데 그때 이미 올해 1분기에 우리 경제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 역성장을 한 숫자는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숫자를 가지고 2분기에 한국은행이 이 정도로 우리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보는구나라고 역추산한 수치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고요. 네. 그 수치보다는 안 좋게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놀랍지는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래도 시장에서 조금 이렇게 쇼크, 저렇게 성장률이 떨어졌을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도 좀 있지 않습니까? 제 기억에 아마 1분기 성장률 숫자가 나왔을 때도 여기 SBS, CNBC에 출연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2분기 숫자는 1분기보다 훨씬 더 안 좋고 충격적인 숫자가 나올 거다. 1분기에는 내수 소비가 위축되면서 성장률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2분기에는 수출이 안 좋아서 성장률을 많이 깎아먹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사실 예상했던 패턴이 그대로 나온 셈이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숫자를 보면은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3.3이고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면은 마이너스 2.9%인데 6월에 나왔던 OECD의 경제 전망을 보면 우리 경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5로 내놓았습니다. 그러한 최근에 나왔던 국제 기구의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2분기에 전기 대비 마이너스 3.3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2.9라고 하는 숫자는 그렇게 놀라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1분기에 마이너스 1.3이 나왔고 1.4. 네. 1점 예,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1.4.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이너스 3.3. 3.3. 이제 3분기, 4분기가 남았습니다. 네. 올해 전반적으로 이제 한국은행은 마이너스 0.2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된다면 이 전망치 달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 보시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강 이미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저는 국내 기관들의 전망치는 사실은 대개의 경우 낙관적으로 보이고요. 특히 제가 요즘에 말씀드리는 게 숫자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듭 말씀하셨었죠. 전망을 보실 때요. 마이너스 0.2로 보느냐 아니면 플러스 0.1로 보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도대체 그 전망 수치를 내놓았을 때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를 하고 숫자를 내놓았는가 전망 보고서를 보실 때 사실 그 부분을 더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국내 기관들의 이러한 전망이 나올 때 가정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 최근에 나왔던 한은 전망도 마찬가지고요. 하반기부터 코로나가 완화되고 외국의 셧다운이나 우리나라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조치들이 점차 사라지는 상황을 가정할 때 이렇다라고 전망치를 내놓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7월입니다. 3월에 3분의 1 정도가 지났고요. 사실은 3분기에 3분의 1이 확인이 된 셈이죠. 그러한 것을 감안을 하면 과연 그렇게 상정했던 코로나의 추이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 이미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완화되어 가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사이클이 언제 올까에 대해서 사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박주근 대표님, 지금 예상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 한국은행이 성장률을 발표하면서
뭐 3분기에는 좀 더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약간의 비관적인 톤으로 발표를 했는데 네. 경제부총리는 이제 좀 V자형의 기대를 할 수 네.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전망을 했어요. 네. 정부의 전망 어떻게 좀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좀 뭐 희망 고문이라 되나요? 어떤 그렇게 봐야 됩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GDP에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사실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수출이거든요. 수출이 2018년 기준으로 약 44% 정도가 GDP 수출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마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그 중국의 GDP 성장률이 뭐 지금 숫자상으로는 11%가 나왔으니까 성장률이 아마 중국이 차지하는 수출 비중이 우리나라의 GDP 22%입니다. 근데 이번 2분기 발표 때 수출이 마이너스 16% 떨어졌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반등을 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아마 달았을 것이고 중국이 반등을 한다면 그 수출 비중이 GDP 22%를 중국이 차지하니까 중국의 기준 수출 비중은 올라갈 것이라는 가정하에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나라 상황은 다른 여타 나라에 비하면 아주 나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주요 IB에서 발표한 걸 보면 일본이 8.5%, 2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미국이 9.9%를 예상하고 있고요. 그에 비하면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한 3.3%라는 거는 선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설비 투자 같은 게 더 마이너스가 높다는 것은 이제 3분기, 4분기에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인 것 같습니다. 네. 설비 투자 이렇게 부진하다는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수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고 대외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감하게 투자를 할 수 없는 네. 불가피한 상황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불확실성이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고 기업들이 특히 이제 건설 설비 투자 추이를 보면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반증하는 수치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역시 문제는 수출인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 수출 비치라고 하는데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3분기에는 지금 미국 대선에 앞서서 미중 그 현재 분쟁이 또 만만치 않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불확실성이 아마 그 3분기를 아주 낙관하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한국은행이 이제 아까 우리 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코로나 상황이 최악 시나리오로 가는 우려가 들 정도로 진정되지 않고 있다. 이게 전제 조건인 것 같아요. 전망이 안 좋게 된다면. 그러니까 그 전망의 근거가 되신 그런 부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그 원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 기본인데 저희가 많이 이렇게 놓치는 부분이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은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생긴 경제 충격이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경제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생겼던 경제 위기들과 달리 앞으로의 전개 추이는 전적으로 코로나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은 저처럼 경제를 보는 사람들이 이럴 때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는데 모르는 건 모른다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코로나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럴 때는 진짜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야죠. 감염, 백신, 방역 전문가 이런 분들. 그런데 보시면 최근에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장에 해당하는 미국의 파우치 박사는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당시와 유사해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셨고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가을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을 감안을 해보면 과연 저희가 그 향후의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가. 특히 데이터만 보더라도 글로벌하게 신규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망자 수도 피크보다는 조금 낮아졌지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마치 두 번째 사이클을 향해서 가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에 미국의 동향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한 2주 후에 그리고 뭐 미국 전체적으로는 한두 달 안에 또다시 셧다운이 재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향후의 경기 흐름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V자 반등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옆으로 누운 완만한 W자형의 형태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6월에 OECD 전망이 그 이전에 나왔던 전망들과 가장 큰 차이점은 뭐 메인 전망은 이러이러한데 안 좋을 때 이렇다가 아니고 아예 코로나가 두 번 오는 더블 히트 시나리오를 메인 시나리오로 놓았고요. 그 상황 하에서 세계 경제가 올해 마이너스 7.6%,
그리고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2.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다라고 하는 점을 예. 저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의 최대 변수는 이제 코로나 상황일 것 같고 또 뭐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뭐 총영사관 폐쇄로 맞불을 놓으면서 미중 갈등도 고조되고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변수일 것 같아요. 그렇죠. 경제 활동이 둔화되는데 거기에 하나의 돌이 더 얹혀지는 셈이고요. 그러한 면에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올해 미국 대선을 앞두고 3분기에 그나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 최대의 자신의 치적을 경제라고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적극적인 여러 가지 경제 활성화 조치들을 내놓는 것이 그나마 안 좋은 경기 흐름 안에서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사실은 미국의 경제 셧다운 조치들이 지속이 되면서 내놓고 있는 조치들조차도 지금 제대로 시행이 안 되고 있고 예. 거기에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과 이러한 갈등 양상을 더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 그 주변부에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에게는 보다 더 불리하게 적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지금 그 박 대표님, 이 실제 굉장히 안 좋은 게 수출이고 네. 수출 기업들이 타격이 심하잖아요. 네. 뭐 투자를 더 할 수, 건설 투자도 할 수도 없고 수출 기업들이 할 수도 없고 네. 상황이 어느 정도 지금 수출 상황이 안 좋은 겁니까? 지금 그 이번 분기에 제조업 생산량을 보면 마이너스 9%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발표하면서 재고 증감은 거꾸로 플러스 0.2% 올라갔어요. 보통 그 제조업들이 수출이나 우리나라 대부분 수출을 가정하기 때문에 수출을 한 1분기 정도 생산을 한다면 3분기의 수출은 더 안 좋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미 생산량 자체가 마이너스 9%를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데 재고는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분기에 한번 2차 팬데믹이 일어나서 한 번 더 셧다운이 발생했을 때는 여기에 더 악화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실제 이미 나타난 데이터가. 지금 문제는 그 수출, 우리나라 주력 수출이 그나마 반도체 IC 진짜는 그나마 그 언택 이코노미 때문에 돌아가긴 하지만 예. 자동차를 위시한 조선중공업이 지금 굉장히 심한 건 사실입니다. 자동차. 그렇죠. 이러한 타격들은 아마 3분기에는 더 심화될 가능성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을 쏙쏙 발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상황이 안 좋고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5,900억 원 2분기에 지난해에 반토막이 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정도 실적은 저는 굉장히 선방을 했다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어닝 서프라이즈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토막이 선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미 글로벌한 현대차의 그 생산량의 거의 80%가 해외 물량이 그 수출 물량인데 그 정도 선방한 것은 이번에 아마 그 자동차에서 가장 수익률이 좋은 게 SUV카와 그다음에 그 좀 고급 차들, 제네시스 같은 같은 고급차들이 주요인데 그게 그나마 이 정도의 영업이익을 선방했던 주요 요인이 있을 것이고 국내 그나마 판매는 좀 반토막이네. 잘 됐잖아요. 그렇죠. 국내 판매 그나마 네. 지켜준 것이고 해외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감소 추세는 향후 그 우리가 당 코로나 상황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은 기본적으로 이동 금지입니다. 네, 이동 금지라는 것은 간 직격탄을 맞는 게 자동차죠. 그러니까 그 생산량이나 판매량 감소는 3분기에도 불가피하다라고 판단됩니다. 현대차의 영업이익 수준이 이제 절반 이하로 줄었지만 이제 선방으로 본다면 상대적으로 방금 이 박 대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코로나를 극복하는 기업들 또 뭐 적지 않은 그런 굿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처럼 상황이 급변할 때에는 특히나 오늘 저희가 주로 얘기하고 있는 경제 성장률 수치라던가 몇 개월 있다가 발표되는 뭐 기업들의 실적 수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후적인 확인입니다. 네, 지금 상황이나 앞으로의 상황을 알려주지를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실적이 발표가 되었을 때 반응은 우려보단 잘했다. 어닝 서프라이즈였고 하지만 그러한 실적이 발표된 어떤 최근의 상황을 보면은 디램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앞으로 낙관하기 어렵다. 이러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사실은 2분기 성장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저희는 이미 3분기에 3분의 1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보다 더 빠르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가령 10일 단위로 발표되는 수출 증가율 같은 걸 보면 7월 들어서도 여전히 두 자릿수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그 달이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에 발표되는 물가 지표라던가 보름 있다가 발표되는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을 봐야 실제로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황을 지나가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상황이 어떤가가 아니라 가령 한 분기 뒤라던가 내년이라던가 미래의 상황을 보고자 한다면 저는 사실은 코로나 데이터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감염, 백신, 질병 전문가분들이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리고 특히 우리 수출 이야기를 지금 오늘 저희가 강조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수출과 관련을 해서는 사실은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 유로존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 거대 신흥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브라질, 인도 이런 쪽에서 대규모 감염자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셧다운 조치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뉴스들을 사실은 더 중시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지금 2분기 실적으로만 보면 반도체 기업들이 선방을 하고 있긴 하지만 3분기 들어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또 SK 하이닉스 설명을 들어보면 뭐 단기적이다 이런 설명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반도체의 그 현물 그 디램 가격에 그 지금 떨어지는 것은 아마 어느 정도 그 고점 대비 좀 떨어지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어쨌든 코로나19가 지금처럼 계속 지속되면 실물 경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당장은 아마 자동차 제조업, 유통이 타격받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석 달 전에 이야기했던 은퇴 이코노미는 계속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했던 그 분야까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면 같이 떨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주지를 해야 되고요. 그것의 어떤 반증으로 디램 가격도 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가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떨어지는데 어느 특정 분야가 분명히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굉장히 넌센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미 나타난 것이고 그 이전에 석유 나타났고 그렇다면 그 우리 소위 말하는 굉장히 뜨고 있는 은퇴 이코노미 자체도 지속 성장할 수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백신 개발 전망이라든지 치료제가 나온다는 것은 꽤 많은 시간이 좀 필요로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는 뭐 3차 추경도 준비하고 한국판 뉴딜도 발표하고 이런 걸 통해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을까?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중요하신 질문인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발표된 2분기 성장률 자료에서 제일 눈길이 갔던 부분은 성장률 수치 자체가 아니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올해 2분기에 정부가 많은 돈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1분기에 보면 민간 경제 활동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민간 부문, 가령 뭐 소비라던가 투자 이런 민간 경제 활동의 성장 기여도는 마이너스 1.1% 초반. 하지만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플러스 0.2%포인트. 그래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그래도 정부가 어느 정도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1분기는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썼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은 사실 1분기 후반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쓴 게 아니라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하반기에 쓸 것을 미리 당겨서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했었던 효과가 그 정도였고요. 근데 사실 본격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부가 돈을 쓴 것은 사실은 2분기죠. 근데 2분기의 성적표를 들여다보니까 민간 부문의 성장 기여도도 굉장히 큰 폭의 마이너스였지만 정부의 성장 기여도조차도 마이너스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저는 더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10조 원 규모의 추경 얘기 나왔을 때 추경 또 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재난지원금 한 번 준다라고 할 때 또 주실 것 같다. 근데 저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안 끝나면요. 정부는 돈을 또 쓰셔야 된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4차 추경은 못 하겠죠. 이제 돈을 더 써야 되면 사실은 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해야 되고요. 근데 내년에 가면 추경을 또 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재난지원금은 또 주자는 이야기 이미 벌써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어떤 효과를 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발표된 거에 의하면 2분기에 민간 소비가 좀 늘어나는 게 이제 긴급 재난지원금 효과를 그래도 봤다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수출 부진 이런 거를 많이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부 지원으로 경제를 회복을 떠받친다는 거 하락을 막는다는 정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돌파구는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는 게 이제 통계로 나타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그 통계를 보면 민간 소비가 1.4%, 정부 소비가 소비로 1.0% 정도로 이제 조금 감안을 한 거죠. 그 수출이 마이너스 16% 떨어질 동안에.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부의 지원 활동도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하반기에 그 정부에서 지금 동원할 수 있는 규모는 약 30조 3천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네. 그 그린 뉴딜이라고 지난 14일 발표했던 것을 보면 그린 뉴딜로 올해 책정한 예산이 6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 떠받칠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는 정부가 그 현재의 경제 구조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뭔가를 해보겠다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코로나19 이후에 뉴노멀 이야기하지만 새로운 면으로 경제를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느냐. 현재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정부의 지원만으로 버틸 수 있는 건 아마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한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는 좀 새로운 시각으로 봐야 되는 것이 현 시국을 좀 타개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은 어떻게든 돌파구를 찾아야 될 텐데 현대차 같은 경우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뭐 이재용 부회장도 만나고 구광모 회장, 최태원 회장 만나면서 전기차 동맹을 네. 그 확고하게 해나가는 것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정의선 부회장의 최근 행보를 보면 그 뭐 좋게 말하면 4대 그룹이 뭐 동맹처럼 느껴지지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배터리 부족입니다. 배터리 부족. 예. 배터리의 공급 부족입니다. 지금처럼 전기차 소비가 예상대로만 그 전체 자동차 마켓 시장에서 10% 15%를 넘어서는 순간 배터리 공급 부족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그 LG그룹, 삼성그룹, 그다음에 SK그룹이 배터리를 하고 있어서 예. 선제적 확보 차원에서 동맹이라고 보이지만 사실은 그 배터리를 구하기 위해서 간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예. 전기차, 현대차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그 어떻게 보면 중요한 배터리의 공급이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간 것이지 이게 뭐 큰 동맹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더 과도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LG화학이 이제 전기 배터리 1위잖아요. 네. 테슬라 공급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SDI라든지 삼성 또는 이제 SK를 통해서 뭐 좋은 배터리를 확보해 가지고 세계 반도체 전기차 시장을 좀 주도하는 그런 어떤 계기를 삼아보자 이렇게 좀 큰 원대한 꿈 아닐까요? 방금 말한 테슬라는 중국의 CATL이 오히려 더 많이 협력을 하고 있고요. 파나소니카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배터리 동맹과 자동차의 그 기업들 간에 어떻게 동맹을 맺는가가 사실은 자동차 전체 시장의 플랫폼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화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보면 그 4개 그룹의 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동맹이긴 합니다. 전체 시장에서. 그렇지만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이나 SDI도 현대차만 바라볼 수 없는 것이고 LG화학은 제너럴모터스를 하고 협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서로 어떤 동맹을 맺는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 자동차 시장이 바뀌고 있는 이 시장에서 어떤 동맹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로 아마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의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의 전기차를 가지고 전기차 시장의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는 노력에 대해서 전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현대차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면서 기존 산업 정책을 가지고서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면에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그 돈을 어떻게 쓸까 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해 말까지는 재정 건전성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올해 들어서는 쓸 수밖에 없다. 쓰셔야 된다. 예. 그런데 동시에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떻게 쓰는가가 중요하다. 저희 세대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자발적으로 세금을 많이 내실 생각들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서요. 뭐 부동산 세금이야 조금 다르지만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이유를 들면서 빚을 내서 국가가 빌려서 쓰고 있는 막대한 재정은 저희 세대가 갚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 자녀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빚이죠. 그런 면에서 이게 얼마나 소중한 돈인지
계속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분기에 많이 썼는데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돈을 쓸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뭐 기업들도 열심히 하고 실적도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 나올 정도로 선방하고 있고 예. 잘 버티고 있고 성에 안 차고 마이너스라서 불안하지만 그래도 글로벌하게 보면은 잘 하고 있는 편이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열심히 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게 어느 정도 잘 제어를 했기 때문이고요. 민간 소비가 2분기에 회복되었던 것도 사실 그것 때문이죠.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풀었기 때문에 이게 살아날 수 있었던 거고 그러한 면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열심히 한 부분이 제일 컸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은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다라고 한다면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쪽. 그러니까 같은 돈을 쓰더라도 성장률을 많이 끌어올리는 쪽에 쓰는 것도 중요하고 또 다른 한 축은 우리 경제는 산업 구조로 볼 때 이쪽으로 나아가야 된다. 기존에 우리 수출을 통해서 먹여 살리던 산업만으로는 안 되고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경제 구조가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우리가 잘해야 되고 잘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으로 많이 지원을 집중해야죠. 그런 면에서 기업들도 지금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고 예. 있고요. 정부도 사실은 그러한 커다란 청사진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고 지금 어차피 많은 돈을 써야 된다고 한다면 보다 더 많은 비중을 그쪽에 쓰는 게 맞겠죠. 그래야 올해 성장률이 어렵더라도 2년 뒤가 됐든 3년 뒤가 되었든 그때 가서 의미 있는 경제 성장세가 반등을 이룰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부가 발표한 이제 한국판 뉴딜 또는 3차 추경안이 단기 일자리 창출에 좀 치우친 게 아닌가. 아까 조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우리 박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도 고민을 많이 했겠죠. 근데 사실은 그 고민 속에 하나 빠져 있는 것은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은 지금까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의 게임들과는 전혀 다른 게임들로 움직인다는 것을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 제조업 비중도 가장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이 일어났을 때 수출이 타격받을 때 당장 2분기에 마이너스 16% 받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이렇게 왔을 때도 이 경제 구조가 어떻게 잘 견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빠져 있지 않나. 여전히 이번에 발표한 그들을 보면 기존의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또 다른 것을 내놓은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구조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지속됐을 때는 분명 해결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행이 또 경제 성장률을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경제 성장의 근원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국은행이 어떤 식으로 방향을 좀 바꾸거나 수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 앞서 저 같은 경제 전문가들이 모를 때는 모른다라고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게 전망인지 희망인지 잘 모르게 자꾸 전망의 전제나 출발점이 되는 향후 상황, 특히 코로나의 전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깔고 가정하시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다 예. 보니까 숫자가 제가 보기일 때는 좀 비현실적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도 말씀을 드렸지만 숫자보다도 그 전망 보고서에서 도대체 앞으로의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상황을 가정하고 전제하고 전망이 나왔는가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그 코로나 상황을 조금 세계적인 동향을 좀 비관적으로 보고 어떤 전망을 하거나 전제 조건을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미국도 다시 또 이렇게 확산 인세가 계속되고 있는. 사실 저는 4월부터 말씀드린 게 사실 크게 바뀌지가 않았는데요. 코로나가 일찍 안 끝날 것 같다.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앞서 경험했던 질병 케이스들, 메르스나 신종플루와 너무 다르다. 그나마 가장 유사한 게 100년도 더 전에 있었던 1918년 스페인 독감인데 스페인 독감은 10개월 안에 3번의 사이클이 왔었고 사람이 가장 많이 죽었던 건 첫 번째 사이클이 아니라 두 번째 사이클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존스 홉킨스 대학의 데이터를 보시든 아니면 오도미터 데이터를 보시든 글로벌하게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는 줄고 있지 않고요.
그러면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는지도 불분명하지만 사망자를 기준으로 보면은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난 것 같지만 지금 북반구 선진국에서 시작되었던 코로나가 남반구 거대 신흥국 브라질이나 인도 쪽에서 창궐 하고 있고 과거 스페인 독감의 사례를 보면 그게 다시 북반구 선진국으로 되돌아가서 두 번째 사이클이 글로벌하게 왔던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런 과거에서 저희가 배울 부분 그리고 질병 진짜 전문가분들이 뭐라고 하시는가를 저는 또 주의 깊게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주근 시우스코어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